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셨다면 정말 그런 의구심은 거두어 줄 수 있겠어요. 제가 악망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각 법원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의혹과 관련된 문건 410개를 모두 공개하라고 공식 요청키로 했습니다. 의혹을 조사해온 특별조사단장은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조치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길 바란다며 두 번째, 또 세 번째 회담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북한, 미국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 추가 절차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워싱턴으로 떠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남북 양측은 오늘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성공단 안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오는 14일 장성급 군사회담을 여는 등 분야별 실무회담 일정도 확정했습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고용했던 필리핀 출신 가사 도우미들이 수사가 시작되기 전 모두 고국으로 돌아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명희 씨는 다음 주 월요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월드컵 어디서 보세요? 멕시코 레스토랑에서 하석조 감독과 함께하는 응원전에 지금 응모하세요. 재임 시절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반대하는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특정 재판 결과를 가지고 청와대와 흥정을 했다는 의혹들, 양 전 대법원장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은 신중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의혹의 열쇠가 될 410개의 재판 관련 문건은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지 8일 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제 재임 시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 법원이 오랫동안 소용돌이석에 빠져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수건 사업이던 상고법원 신설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 사건을 포함해 대법원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재판들은 대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론낸 것이며 왜곡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정 성향의 판사를 사찰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조사단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컴퓨터를 법사나무 일기장 보듯이 완전히 뒤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근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야 됩니까?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습니까? 양 전 대법원장이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면서 수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예,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은 의혹과 관련된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또 문제는 없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재판 거래 의혹을 불러일으킨 대통령 독대용 말씀 자료, 이게 특히 문제가 됐었죠. 역시 존재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일회성 자료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증폭시킨 건 2015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전 작성된 말씀 자료 때문입니다. 이 문건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KTX 해고 승무원 재판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늘 회견에서 이 문건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다만 한 번 보고 버리는 일회성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뭔가 만나면은 그냥 덕담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좋은 이야기로 분위기를 만들어야지요. 뭐 그냥 이래서로 넘어가는 거지. 그게 뭐 그런 것을 무슨 공부하듯이 외우고 있겠습니까? 특히 해당 문건은 판결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면서 재판 거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판결 이후라도 이런 해석을 내리는 게 정당한지를 묻는 질문엔 답을 피했습니다. 또 특별조사단이 확보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다른 문건들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모든 것을 사법부의 수장이 다 분명하게 아리라. 그거는 말이 옳은 말은 아니죠. 무슨 문건인지 제가 알아야 그것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문건 내용이 공개돼 양 전 대법원장이 추가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파일은 모두 410개지만 대부분 제목만 알려줬고 공개가 된 주요 문건은 단 3건뿐입니다. 이 나머지를 그래서 다 봐야 정말 재판 거래가 있었는지 명확히 드러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각 법원 대표들이 모인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오늘 이 410개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적정 법원과 재판부 배당 방안, 민변에 대한 대응 전략과 문제 법관을 감독하는 방안. 이 같은 제목의 문건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나온 760개 파일의 일부입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이들 중 내용 확인이 가능한 410개 파일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를 앞두고 작성된 현안 말씀 자료 등 3건을 공개했습니다. 말씀 자료엔 KTX 해고 승무원 사건을 포함해 대법원이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담겨 파장이 커졌습니다. 각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오늘 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대법원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파일 전체를 봐야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고 형사 고발 등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혹을 풀 수 있는 첫 단추로 여겨지는 410개 파일을 대법원이 공개할지 주목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장은 이 연루된 이들에 대한 형사 조치,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처벌을 의뢰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던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겁니다. 검찰 역시 법원에 고발이 들어오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던 안철상 특별조사단장이 기자들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조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고발 등을 통해 검찰 수사를 받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리 구성을 달리하거나 더 깊이 있게 검토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거나 하면 얼마든지 형사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조단은 그동안 뚜렷한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고발 등 형사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입장이 달라진 겁니다. 의견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선 당초 판사 뒷조사 등에 대한 논란을 주로 조사하면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선 면밀하게 조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전국 법관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법관으로서의 자존심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오랜 기간 굳어진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예, 사법부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 네. 양 전 대법원장이 사실 그동안 또 침묵했기 때문에 사태를 더 키우고 있다, 이런 또 비판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이제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 이유 뭘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이 재판에 개입해서 KTX 해고 승무원 등 약자들에게 불리한 선고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이건 사법부의 존립 근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선을 긋고 또 밝히기 위해서 기자회견에 나섰다고 말을 했는데요. 우선 대법원장에 재직하면서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정책에 반대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면서 이 두 가지는 양보할 수 없는 한계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의혹에 대해서 다 부인을 한 거네요. 예, 그런 주장을 예. 했는데요. 조사단 발표 이후에 양 전 대법원장 본인에 대한 수사 요구가 잇따르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해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저도 사실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또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위에서 만든 문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도 잘 알지 못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였군요. 자, 근데 양 전 대법원장이 이제 또 특별조사단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회견에서도 왜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느냐, 이렇게 답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사단이 충분히 조사를 했을 거라면서 그런데 왜 자신이 예.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했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예. 근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을까요? 저는 다 알고 있으라고 봅니다. 내가 가야 됩니까? 예. 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재판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예. 하지만 법원 일각에선 그렇다면 오히려 사법부 수장으로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의혹을 불식시켰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400명 정도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안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명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걸 텐데 그렇군요. 자, 기자들과 또 이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조사단이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과 또 다른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하기 전에 작성됐다는 말씀 자료의 존재를 인정했고요. 존재했고 자신도 그것을 읽어봤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예. 들어보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뭔가 행사가 있을 때는 말씀드리라고 줍니다. 그런 걸 내가 한번 쑥 보고 그냥 버려버리지. 그럼 내리 깊이. 네, 이 문건에는 사법부가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왔다라는 표현과 함께 이런 취지와 맞아떨어지는 대법원 판결 사례들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예. 조사단은 이 문건 작성에 관여했던 법원행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서 이 문건을 양 전 대법원장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는 예. 진술을 받아서 그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배치되는 말을 양 전 대법원장 스스로 오늘 내놓은 겁니다. 예. 이처럼 조사단 발표와 배치되는 내용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승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1박 2일의 뉴욕 회담을 마쳤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백악관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정효식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북미 회담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친서에 담긴 내용을 보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담겼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며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친서는 봉인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봉하기 전까지 아무도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김 위원장의 친서는 24일 회담 취소 서한에 대한 답장이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6.12 싱가포르 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하자는 내용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으면서 조만간 6.12 회담 개최를 확정 발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바로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하자고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개최를 공식화하면 뉴욕 회담에서 큰 그림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어제 예상보다 빨리 회담을 마치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는데요.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 체제 안전 보장이란 큰 틀의 합의는 이뤘다는 게 공통적인 분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의 회담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며 2차,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큰 틀의 합의는 했지만 비핵화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확정짓기 위해선 추가 회담이 필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말입니다. 네, 추가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역시 비핵화와 관련이 있는 거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도 다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일 수는 없겠지만 실행 가능한 범위에선 빠른 기간 내에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걸 보기를 원한다면서 장비도 포함된다며 미사일을 꼽았습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 폐기가 필수라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선 핵탄두와 함께 ICBM을 안보의 보검으로 여겨왔던 만큼 이를 선뜻 내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확실한 체제 보장 조치와 구체적인 경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차, 3차 회담을 언급한 건 미국이 선호하는 일괄 타결과 북한이 말하고 있는 단계적인 방식, 그 사이에서 뭔가 타협점을 찾기 위한 걸로 볼 수 있겠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빠른 비핵화라는 전제 아래 그만큼 보상의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2차, 3차 정상회담이 수개월 사이 연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시작으로 남북미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협정 순으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연내에 진척시키는 길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이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영철 부위원장과 2시간 정도 회담을 했습니다.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위해 많은 대화를 했고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폼페이오는 말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체제 보장, 이 빅딜에서 큰 틀의 접근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심재호 특파원입니다. 1박 2일 뉴욕 담판은 90분 실무 만찬과 2시간 20분 본회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봤기 때문에 일찍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2시간 동안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목표를 놓고 많은 대화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른바 완전한 비핵화 CVID와 완전한 체제 보장 CVIG의 빅딜의 윤곽을 제시한 겁니다. 핵 폐기와 반출, 사찰과 검증 등 북한의 조치와 미국이 제공할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안에 대한 협상이 진척됐다는 분석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아직 많은 일이 남아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주목했습니다. It will take bold leadership from Chairman Kim Jong-un if we are able to seize this once-in-a-lifetime opportunity.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어려운 숙제라고도 했습니다. President Trump, this administration completely understands how hard this problem is. 북미 비핵화 협상에 빅딜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최종 담판의 공은 빠르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틀간의 뉴욕 담판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싱가포르로 역사의 현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조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백악관에서 곧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이 될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도 극진한 예우를 받은 만큼 동선과 경호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I believe they'll be coming down to Washington on Friday, and a letter is going to be delivered to me from Kim Jong-un. 현지 시간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외부 행사 뒤 오후 12시 15분 백악관에 도착해 오후 1시 폼페이오 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오후 3시엔 캠프 데이비드로 출발합니다. 공개된 일정엔 김 부위원장과의 만남이 없지만 오후 12시 15분부터 3시 사이에 회동이 이루어질 공산이 큽니다.
폼페이오 장관 면담 시간에 김 부위원장이 함께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뉴욕 회담 뒤 맨해튼 숙소에 머문 것으로 알려진 김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일찍 워싱턴으로 향할 걸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자동차로 4시간, 암트랙 열차로 2시간, 항공편으로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뉴욕 방문 때 공항 계류장에서부터 국무부가 직접 에스코트하는 국가 원수급 의전을 받은 만큼 워싱턴에서도 높은 수준의 경호가 예상됩니다. 제재 대상인 김 부위원장의 백악관 행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큽니다. 국제사회에 북한의 정상국가화 이미지를 높여주고 북미 회담 성공의 호재로도 작용할 거란 분석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뉴욕 담판에는 북한과 미국에서 4명씩 참석했습니다. 그 면면을 보니 외교나 안보 전략에서 모두 핵심 엘리트들입니다. 자리에 무게를 실감케 합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장관 옆에 앉은 이는 앤드류 킴 미 CIA 코리아 센터장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 센터장은 CIA 국장 출신인 폼페이오 장관의 측근으로 그동안 북측과 실무 협상을 이끌어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 2차례 방북 때도 모두 동행했습니다. 맞은편 김영철 부위원장 옆에 앉은 건 김성해 통일전선부 실장입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을 맡는 통전부에서 정책과 기획을 총괄하는 엘리트입니다. 평창올림픽 땐 007 가방을 들고 김여정 제1부부장을 그림자 보좌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뉴욕의 협상 테이블엔 북미 양측의 외교라인 핵심도 참석했습니다.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직무대행은 1990년부터 줄곧 미국과 핵 관련 협상에서 실무를 맡아왔습니다. 최 국장의 상대격인 마크 램버트 한국과장은 미 국무부에서 몇 안 되는 한반도 전문가로 꼽힙니다. 자리가 자리다 보니 양측의 통역도 그동안 북미 정상의 통역을 맡아온 최고 전문가들이 맡았습니다. 북미 외교 전략 엘리트들이 이처럼 총출동한 결과는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그 사이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에서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를 보였는데 기존대로 단계적인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악수합니다. 회의장으로 옮겨선 현재 정세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패권주의에 맞서서 정세를 조정해 나가는 것, 당신의 지도부와 주도 세밀한 의견 교환을 할 용의가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하다고 하시면서 다만 방식에 있어선 여전히 단계적 해법을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각자의 리에 충만되는 해법을 찾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며 김영철 부위원장이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주목됩니다. 완전한 비핵화 후 체제 보장, 즉 일괄 타결을 원하는 미국과 단계적 방식을 요구하는 북한이 입장을 조율 중인 가운데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단계별 체제 보장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핵화 방식을 놓고 북한과 미국이 접점을 찾는지 여부가 북미 정상회담 성사의 최대 관건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판문점 통일각에서 북한과 실무 협상 중인 미국 대표단은 회담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혔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논의할 게 아직 남은 듯 서울에 머물면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미국 대표단을 이끄는 성김 주 필리핀 대사는 현재 판문점과 싱가포르, 뉴욕에서 이뤄지고 있는 북미 간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s both President Trump and Secretary Pompeo indicated, there's much work left before the proposed summit, but we believe that we'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오늘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건데 김 대사가 진행 중인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접견에는 김 대사와 함께 미국 측 대표단인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가 참석했습니다. 김 대사는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the recent developments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proposed summit between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of course, offer a historic opportunity to achieve lasting peace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하지만 아직 세부 내용을 놓고는 북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방향은 잘 잡고 가지만 속도는 좀 더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사도 계속 서울에 머물면서 통일각에서 북측과 추가로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그럼 뉴욕 회담 얘기를 다시 해보죠. 회담 직후에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숨은 뜻을 보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북미 실무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용이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에 좀 더 보이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원문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우선 비핵화 이후에 북미 수교가 이루어질 거란 걸 미국이 언급한 걸로 보이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The proposed summit offers a historic opening for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to boldly lead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into a new era of peace, prosperity, and security. 네, 여기서 주목할 건 일단 북한이 홀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미국과 함께 간다는 뜻을 담은 그런 문장 구조입니다. 이외에도 이 미국과 북한 주민들이 함께 우정과 협력으로 정의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요. 즉 단순히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미국이 체제 보장을 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비핵화를 시작으로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분석됩니다. 네, 그러니까 비핵화를 북미가 같이 해나간다는 것을 강조한 걸로 보이는데 체제 보장 얘기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일단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역시 들어보시죠. 네. We envision a strong, connected, and secure, prosperous North Korea that maintains its cultural heritage, but is integrated into the community of nations. 네, 사실상 북한이 계속해서 지켜온 이 체제를 유지해준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걸로 보이는 대목인데요. 또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가 체제 보장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인식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에게 체제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체제 보장을 위해서 미국이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까지도 논의가 됐을 걸로 보입니다. 네, 비핵화에서 역시 미국이 원하는 건 CVID죠. 폼페이오 장관도 오늘 언급을 했고요. 그럼 실무 협상에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을까요? 일단 이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얘기를 하면서요. 이 북한이 만약에 모든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비핵화를 한다면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탄두부터 ICBM까지 뭘 어떻게 폐기하라는 언급은 있었을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북미 간에 이견이 있는 걸로는 보입니다. 네,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이견이 있다는 건가요? 이 앞에 소개해드린 문장을 보면요. 여기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을 이 방향으로 설득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즉 모든 핵무기, 핵 프로그램 폐기는 미국이 북한을 여전히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앞서 서복현 기자 리포트를 봤지만 이런 상황에 오늘 김정은 위원장은 단계적인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의 기자회견 후에 발언한 건데요. 새로운 정세 하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각자 이해에 충만되는 해법을 찾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며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즉 여기서 말하는 단계적 해법은 이 미국이 현재 선호하고 있는 일괄 타결 방식과는 좀 간극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긴 합니다. 네. 이 한 외교 소식통이 이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협상이 좀 더딘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다음 주에도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은 계속 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면 북미 회담 여부와 관련한 최종 결론도 곧 날 걸로 보입니다. 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한 차례 연기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오늘 열렸습니다. 남북은 우선 개성에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남북이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오늘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 측 대표단이 개성공단 안에 설치하자는 제안을 했고 북측 역시 준비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사무소를 열자고 호응한 겁니다. 북측이 남측에서 열자고 제안한 6.15 공동행사는 일단 개최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 모두 빡빡한 일정을 감안해 의미 있는 행사를 여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겁니다.
오늘 고위급 만남에선 분야별 후속회담 일정도 속속 잡혔습니다. 오는 14일엔 군사회담, 18일엔 체육회담을 열고 22일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열기로 한 겁니다. 북측은 또 남측이 제기한 6명의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서 검토 중이라며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해왔습니다. 남북은 앞으로도 양측 교류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북남 관계는 이 비속도라고 할까? 그런 세계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그런 속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측 대표 이선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 회담 때에 이어 공개 회담을 즉석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신뢰라는 게 다른 겁니까? 모두 공개적입니다. 투명성을 보장하는 거. 하지만 우리 측이 효율적 진행을 위해 난색을 표명했고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예, 이제 12일 남은 6.13 지방선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호남과 영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군산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항의하면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유세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단을 급히 내려갑니다. 추 대표가 빠져나간 길엔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갑니다. 어디서 보시던 법이 없이 본부장님 내 몸에 손대지 마.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항의하기 위해 민주당 유세 현장을 찾은 겁니다. 결국 추 대표는 군산 유세 일정을 취소했고 조합원들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1시간가량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면담 이후 홍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최저임금 개정안 취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줬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측은 당 지도부와 현장 노동자 간의 입장 차이를 다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어제부터 전국을 돌며 지원 유세를 다니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면은 각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은 이 지원 나온 당대표와 함께 유세를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지금 한 자유한국당은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오늘 오전 울산을 찾았습니다. 울산 제1일보 조사에 의하면 김기현 후보가 상대 후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 측은 토론회 관련 녹화 촬영을 하느라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에 홍 대표는 경기도 성남을 찾았지만 같은 시각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어제 충남과 부산에서도 한국당 이인재 충남도지사 후보와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는 홍 대표와 다른 곳에서 일정을 가졌습니다. 정치권에선 한국당 후보들이 일부러 홍 대표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다만 경북 유세 현장에선 한국당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가 홍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어젠 일정이 달랐던 이인재 후보는 오늘 충남 천안에선 홍 대표와 유세를 함께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성신여대가 졸업생 제자를 성폭행한 뒤 가학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교수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단호한 결정을 내린 건데 학교 측은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봤다는 설명입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붙여놓은 접착식 메모지가 연구실 앞에 빼곡합니다. 제자를 성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의혹을 받는 사학과 A 교수를 파면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성신여대는 이틀 전 해당 교수에게 파면을 통보했습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한 지 2달여 만으로 대학가에서 미투가 시작된 이후 교수 파면 결정이 내려진 건 처음입니다. 학교 측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피해자 위주의 결정을 내리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신여대는 최근 개교 이래 처음으로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했는데 이번 교수 파면 결정도 그런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학생들은 학교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그만한 중범죄를 저질렀으면 이런 결정은 당연한 거고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학은 지난 3월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일자 A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간암 환자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치료제가 공급이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국적 제약사가 복지부와 약값 협상을 하던 중에 물량이 부족하다며 국내 공급을 끊겠다고 한 겁니다. 파문이 커지자 일단 다음 주에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언제든 이런 일은 또 불거질 수 있어 보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간암 치료제인 리피오돌은 암세포를 제거하는 주사제입니다. 부작용이 적어 국내 간암 환자들은 거의 이 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별다른 대체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초 리피오돌을 독점 공급하는 게르베 코리아가 국내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그동안 재고로 버텨왔는데 이제 한 달분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간암 환자들을 치료를 할 수 없는 거죠. 의사들도 멘붕에 빠지게 되겠지만은 간암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은 이게 웬 날벼락이냐 하는. 게르베 코리아 측은 세계적인 물량 부족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약값 인상을 위한 압력 수단이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현재 국내 가격은 1회분에 5만 원 수준인데 중국에선 30만 원 정도입니다. 게르베 측은 이를 주변국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게르베 측은 다른 나라에 물량을 돌려 일단 다음 주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측은 최대한 협상을 진행해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급을 중단하더라도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이 있었죠. 핵심 증인인 이들이 이미 고국에 돌아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명희 씨를 피의자로 불러 이에 대해 조사할 계획인데 이 앞서 폭행과 폭언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가 구속이 될지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에 결정됩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에 불법 고용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필리핀 출신 가사 도우미들이 수사가 시작되기 전 모두 고국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한국을 떠난 건 4월 20일 전후로 전해집니다. 앞서 같은 달 12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과 관련한 음성 파일이 공개된 뒤 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쏟아져 나오던 시기입니다. 출입국 당국은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가사 도우미들을 상대로 사주 일가가 불법을 감추기 위한 입막음에 나선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를 불러 가사 도우미들이 귀국한 배경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씨는 자택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며 가위를 던지고 호텔 공사장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다음 주 월요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일단 갑질 의혹으로 무리를 빚은 이 씨는 이루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겠다면서 지난달 24일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직원들은 오늘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매주 열던 촛불 집회 대신 시민들과 함께 갑질 근절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또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박영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갑질 근절 함께해요. 갑질 근절 함께해요. 대한항공 직원들이 서울의 한 대학가에 모였습니다. 이번 주는 촛불 집회 형식이 아닌 갑질 근절 캠페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스케줄 조치를 하면서 촛불 집회에 참석을 못하게 회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를 저희가 입수를 했고요. 대한항공 직원들이 집회 때 사용하는 영화 주인공의 가면과 스티커도 시민들에게 나눠줍니다. 길을 지나던 시민들도 관심 있게 직원들을 지켜봅니다. 마음이 좀 아프고 그래도 가면 뒤에 숨어서라도 행동하시는 모습이 멋있다고 느꼈어요.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조 회장 일가와 회사 측의 대응에 따라 대규모 촛불 집회와 함께 이런 소규모 캠페인도 꾸준히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표는 근로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안이 중대해 중형이 예상되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어젯밤 증거인멸 가능성도 작고 도주 염려도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6월로 접어들자마자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에는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렸습니다. 마침 오늘 부산의 해수욕장 3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함성을 지르며 물장구를 치고 오색 풍선을 띄워 해변을 달립니다. 백사장 여기저기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일광욕도 즐깁니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는데 바다 보니까 너무 시원해요. 스트레스도 확 풀리는 것 같아요. 여름바다는 이렇게 활짝 열렸습니다. 해운대와 송도, 송정 등 부산 주요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전국 260개 해수욕장이 다음 달까지 차례로 문을 엽니다. 대구에선 뙤약볕의 기세에 시민들이 양산을 펼쳐 들었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오는 그늘 쉼터도 북적입니다.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면서 대구 등 영남 17개 지역과 광주 전남 5개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남 합천이 33도, 광주가 31.9도까지 올랐고 서울도 30.2도를 기록해 예년 기온을 4, 5도가량 웃돌았습니다. 서해 안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온 데다 강한 일사가 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이른 더위 속의 주말인 내일은 경기 남부와 충북, 전북, 울산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또 한낮에는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높게 치솟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던 자동차 공장 유치에 현대자동차가 투자할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임금을 기존 현대차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신 새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인데 노동계 반발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40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광주 빅그린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광주시는 이곳에 연 10만 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 유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어제 현대자동차는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투자 비용은 최소 5천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현대차는 20%를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지분 21%를 확보해 대주주로 참여하게 됩니다. 현대는 생산만 위탁하고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공장에서 현대차가 아닌 다른 회사 차량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애플이나 소니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의 팍스콘 모델을 참고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공장 직원 연봉을 기존 업계의 절반인 4천만 원 수준에 맞추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일자리 12,000개가 나온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물량을 빼가는 것에 대한 기존 노조의 반발이 첫 과제입니다. 노조 측은 새로운 수요가 없는 이상 이 방식은 임금 하향 평준화라고 주장합니다. 임금 가이드라인을 해놓고 지금 기업을 유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으로 이게 노사관계 속에서 위배되는 상황이죠.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광주시의 재정 부담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무역에 동맹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 말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 등이 수출하는 철강에 폭탄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각국은 보복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폭탄 관세가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늘부터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산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매기는 조치가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부터 이어진 유해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명분은 수입 철강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이들 국가는 잇따라 보복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EU는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It's totally unacceptable that a country is imposing unilateral measures when it comes to world trade. 캐나다와 멕시코도 미국 농산물 등을 겨냥해 보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중국산 첨단 기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선 트럼프 정부의 강공일변도의 통상 정책이 11월 치러질 중간선거를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 대미 수출 물량을 줄이기로 합의하면서 철강 분야 관세는 피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동차에도 고유 관세를 매기는 걸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조상우, 박동원 선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두 선수는 지난 23일 인천의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관계 한 적이 없다거나 합의된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도서관 열람실에서 휴대전화기로 여학생을 몰래 찍은 30대 남성 김모 씨를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김 씨 전화기에서 여학생 신체를 찍은 사진 10여 장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자신이 고려대 졸업생이며 취업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부산 부평동 상가 건물 5층의 고시원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났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23명 모두 대피했고 이 중 3명은 옥상에서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고시원에 불만을 품고 침대 이불에 불을 지른 61살 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주택 주방에서 불이 나 6.6제곱미터를 태우고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었고 전기 합선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인덕션이라고 부르는 전기 레인지 스위치를 고양이가 밟아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집값이 5년 만에 처음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가격은 전달보다 0.03% 떨어져 월간 단위로는 2013년 8월 이후 첫 하락입니다. 지방이 0.13% 내리며 하락폭이 커졌고 서울 강남권의 집값도 떨어졌습니다. 예, 금요일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안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38의 힘입니다. 38의 힘.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이죠. 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북한 북미 고위급 회담을 마쳤는데요. 예. 그런데 이 회담 장소는 전날 저녁 만찬을 가졌던 곳이죠. 뉴욕 맨하탄 38번가에 있는 코린티안 콘도였습니다. 그 38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 55층짜리 주거용 아파트 건물인데요. 그런데 이 건물에 있는 주 유엔 미국 차석대사 관저에서 열린 겁니다. 예. 주 유엔 북한 대표부와도 600m 거리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이 관저에서 할 경우 무엇보다 보안상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현재 주 유엔 미국 차석대사가 공석이어서 이 관저가 비어있다는 점도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 정부 관계자는 비어있는 사무실을 미 국무부가 잘 활용한 셈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빌딩이 있는 아까 말씀하신 38번가의 이 38이라는 숫자가 최근 한반도 정세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로 잡았을 텐데 어디에 또 등장합니까?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그렇죠. 지난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났을 때 안내받았던 곳이 바로 고려호텔의 38층이었습니다. 아, 똑같이 38층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고려호텔 모습이 이제 나올 텐데요. 1985년 쌍둥이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예. 지난번 평양을 방문했던 우리 예술단이 이곳에 머물렀고 주로 평양이나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묵는 호텔입니다. 호텔 안에는 회전식 식당뿐만 아니라 영화관 등이 갖춰 있다고 하고요. 두 사람은 38층 방에서 회담을 하고 바로 위층인 39층에서 오찬을 했는데요. 당시 오찬에는 철갑상어, 오리, 랍스타, 스테이크 등 아주 고급 요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장면이군요. 네. 상당히 고급스러운 만찬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있던 이 외신 기자는 그때 당시 상황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미국이 그토록 이 주민을 착취하는 나라라고 맹비난했던 이곳에서 너무 많은 음식이 차려지자 폼페이오 장관의 일부 보좌진은 먹으면서 죄책감을 느꼈다. 예. 이렇게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겠군요. 자, 그런데 이제 단 2개 가지고 38의 힘이라고 제목을 뽑지는 않았을 것 같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네, 아까 키워드에 나왔던 그 38선. 1945년 미국과 당시 소련이 남북을 인위적으로 나눠놓은 위도인데요. 이 분단과 대결을 상징했던 숫자였던 이 38이 이제 만남과 대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는 의미에서 38을 뽑아봤습니다. 그렇군요.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한 게 3월 8일인데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억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대포동과 맨해튼입니다. 예, 무슨 이야기죠? 네, 이번에도 북미 고위급 회담 얘기입니다. 이틀 전이죠. 이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만찬에 앞서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까 그 관저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뉴욕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 아마 37층에서 봤다는 그 회담했던 장소에서 저렇게 보고 있는 모습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아마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을 이렇게 보고 있을 텐데요. 이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에도 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 북한의 안전 보장과 경제적 변형을 성취할 큰 기회를 제공할 것 이렇게 말을 한 바도 있는데 예.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면 가장 화려하다는 맨하탄의 스카이라인을 보여주면서 자 봐라 북한이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하면 이 같은 경제적 번영을 북한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아무리 그래도 뉴욕처럼까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자, 그러면 아까 키워드가 대포동과 맨해튼이었습니다. 대포동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이야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예. 지난 2000년 10월 미국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예. 당시로서는 최고위급의 평양 방문이고 이후 지난달 4월에는 폼페이오 방문이 18년 만의 일이었던 겁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올브라이트 당시 장관에게 북한의 대규모 집단 체조 공연이죠. 아리랑 공연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된 건 이 공연 내용 중에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미사일 발사 장면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드 섹션으로 등장을 했던 겁니다. 아, 지금 저 장면이 지금 카드 섹션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은 미사일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군요. 네, 사람들이 이제 카드를 펼치면서 예. 이게 발사하는 듯한 모습을 표현했던 건데요. 그래서 공연을 보고 있던 올브라이트 장관이 굉장히 놀란 표정을 짓자 이 김정일 위원장이 귓속말로 이거는 북한이 쏜 최초의 미사일이지만 마지막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은 앞으로 이렇게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군사력을 이처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이 미국과 협상 의지가 있다 이런 걸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예. 그런데 뒤에 올브라이트 장관이 이렇게 북한에 가서 아리랑 공연을 받은 것이 미국에서 비판을 받자 이후에 이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했을 때 예. 의도적으로 아리랑 공연을 보지 않겠다고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손님을 초대하고 뭔가를 보여준다는 게 뭐 외교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함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앞으로 또 이제 여러 정상들이 양국 정상들 뭐 남과 북의 정상들 또 그리고 이제 미국 정상들 만나면서 어떤 모습이 또 연출될지도 기대하면서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지영 기자였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고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영남과 전남 내륙에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걸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의 기온도 주말 내내 30도 안팎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예, 오늘 뉴스가 끝난 뒤에는 소셜라이브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법조팀 기자들과 함께 이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오늘 입장 발표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